신경 영리 총론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NS에서의 케미컬 트랜스미션과 드럭 액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는 말초 장기하고는 달리 여러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커넥션도 복잡하기 때문에 약물 기전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뇌의 기능과 구조는 이미 다 배우셨지만 이번 시간에 CNS의 셀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세포는 정기적으로 활발한 세포이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이온 채널과 이온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너브 임펄스가 전달되고 또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뉴런은 셀 바디, 그다음에 덴드라이트가 여러 개가 있고 하나의 엑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엑슨은 브랜치들을 여러 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 부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엑슨 터미널에서 시냅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소마, 셀 바디 아니면 덴드라이트에서도 여러 군데 시냅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non-뉴로널 셀로는 아스트로사이트가 브레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포이고 뇌에서 호메오스타시스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뉴런의 메타볼릭 뉴트리언트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세포 외의 이온 컨센트레이션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스트로사이트는 뉴런 시냅스 부위에 굉장히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유리되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거나 리사이클링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스트로사이트 역시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를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뉴런처럼 글루타메이트, 디세린 ATP, 리피드 메디에이터, 그로스 팩터 같은 여러 가지 메디에이터들을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런과 매우 흡사한 그런 프로테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익사이테이션을 하지 않는 인익사이터블 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엑슨의 마이엘린 시스를 형성하는 세포인데 마이엘린이 손상된 여러 가지 질환, 특히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서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대한 타겟으로 약물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는 뇌에 존재하는 대식세포, 스페셜라이즈드 마크로파지이고요. 주요한 이뮤 디펜스 시스템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병적인 유로 인플라메토리 프로세스에 관여되는 세포고 여기에는 이 염증이 지속이 되면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 과정에서 마이크로글리아는 불필요한 시냅스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발달 과정에서 끝내야 될 시냅틱 프루닝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이 스키조프레니아,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를 둘러싼 그 구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인데요. 말초 조직과, 그러니까 말초의 혈액과 뇌를, CNS 뇌와 척수를 구별하는 중요한 경계 부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BBB는 엔도데리얼 셀이 프라이머리 셀이 되는 거고요. 그 주위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주위를 아스트로사이트 앤드 피시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페리사이트도 역시 BBB 구성하는 데 주요한 세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도데리얼 셀과 엔도데리얼 셀 사이는 굉장히 치밀해서 다른 페리퍼럴 구간의 엔도델 카필라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데요. 물질 이동 종류를 보면 셀과 셀 사이에 파라셀룰라하게 투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수용성 물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경우는 리포필리칸 물질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엔도데리얼 셀에 있는 트랜스포터 프로테인에 의해서 이동해서 브레인으로 전달하는데 여기는 글루코스, 아미노시드, 니클레오사이드 같은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엔도데리얼 셀에 있는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인슐린, 트랜스페린 이런 또는 특별한 안티바디들이 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브레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알부민이 해당이 됩니다.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약물들은 사이즈가 작고 극성을 띠지 않는 그런 약물들이 디퓨전 확산 방법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고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서 뇌로 들어가는 약물들이 있는데 레보도파, 발프로에이트, 그다음에 히스타민 안타고니스트들이 이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뇌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로 이동시키는 트랜스포터도 있지만 약물들을 뇌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트랜스포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P글라이코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뇌에 일단 들어가더라도 이 P글라이코프로테인에 의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려운 약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약물이 항생제 그리고 항암제 이런 약물들이 P글라이코프로테인에 의해서 인플럭스됩니다. 그렇지만 뇌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 BBB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뇌염 발생 시에는 항생제가 뇌로 들어가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세포인데요.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나서 너브 터미널에서 유로트랜스미터가 유리가 됩니다. 그럼 그 유로트랜스미터는 그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먼저 이온 채널을 보면 이온 채널은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이 있고요. 이것은 멤브레인 포텐셜에 따라서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소듐 채널이 있고 칼슘, 포타슘 채널이 브레인에 존재를 하는데요.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은 엑슨, 그러니까 엑슨이 시작하는 부위에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액션 포텐셜을 유발을 시키고요. 그 액션 포텐셜은 엑슨을 따라서 마이엘린 시스를 점핑하면서 너브 터미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의 메이저 타입은 5가지 하나, 1.1, 1.2, 1.3, 1.6, 1.7 등의 서브 타입이 브레인에 존재를 하고요.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과 포타슘 채널은 뉴런의 셀바디, 덴드라이트, 그리고 엑슨의 이니셜 세그멘트에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칼슘 채널은 모든 타입이 다 브레인에 존재를 하는데요. L, T, N, PQ, 그리고 R 타입의 칼슘 채널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은 40여 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1, 2, 3, 4, 7 패밀리의 포타슘 채널이 브레인에서 발현됩니다.
소듐 채널보다는 이 칼슘과 포타슘 채널은 더 느린 반응을 보이고요. 일어날 디스차지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 소듐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의 그 알파 서브 유닛이 4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인산화되는 부위가 나타나 있고요. 포어를 구성하는 루프들이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포타슘 채널은 좀 더 구조가 간단하고요. 칼슘 채널은 알파 1, 알파 2, 베타, 델타, 감마에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서브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브 유닛 구성에 따라서 기능도 달라지고 또 약물의 효과도 타겟도 달라지게 됩니다. 액션 포텐셜이 이런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에 의해서 발생되고 너브 터미널에 도달을 하게 되면 너브 터미널의 그 칼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릴리즈 유리가 되면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 있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 또는 이오노트로픽 리셉터라고 부릅니다. 이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에 리간드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채널이 밀리세컨드 정도로 열리면서 패스트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리셉터가 메타보트로픽 리셉터인데 이들은 7개의 트랜스 멤브레인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이들은 이 리셉터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바인딩하게 되면 붙어있는 G 프로테인의 활성에 따라서 억제를 하거나 활성화가 되는데 세컨드 메신저를 만들어서 세포 내의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유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 타입의 이온 채널과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티지 게이티드 이온 채널은 세포 막의 포텐셜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소듐, 칼슘, 포타슘 채널이 다 부인해서 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은 막 전압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채널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이온들의 투과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는 이 리셉터에 리간드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안쪽에 붙어있는 G 프로테인 활성에 의해서 세포 내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GPCR이 활성화가 돼서 G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 되면 옆에 있는 볼티지 게이티드 리셉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세포 내에 세컨드 메신저를 만들어서 인트라셀룰라 캐스케이드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이온 채널에 인산화를 시켜 이 이온 채널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뇌에서는 세포 내 그 신호 전달에 있어서 이 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미칼 메디에이터들이 유리가 되면서 빠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작용 시간이 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케미칼 메디에이터들로는 뉴로트랜스미터, 뉴로모듈레이터, 뉴로트로픽 팩터, 그 밖에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그로스 팩터, 스테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뉴로트랜스미터는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서 유리가 되는 물질들이고 빠르게 뉴로트랜스미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루타메이트, 가바가 되고요. 이들이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바인딩을 하게 되면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요. 느린 뉴로트랜스미션 효과를 나타내는 뉴로트랜스미터로는 도파민, 뉴로펩타이드, 프로스타노이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를 통해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뉴로모듈레이터들은 뉴론과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유리가 되는데요. GPCR보다는 좀 더 느린 프리 또는 포스트 시냅틱 리스폰스를 나타내는데 역시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뉴로트로픽 팩터도 뉴론이나 다른 뇌에 있는 세포들에 의해서 유리가 되는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붙어있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을 해서 뉴로날 그로스나 세포의 표현형 프로인플라마토리라든지 안티인플라마토리라든지 이런 표현형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메디에이터들도 브레인에서 롱텀 체인지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시냅틱 플라스티서티나 스트럭처럴 리모델링 같은 장기적인 변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진 트랜스크립션을 필요로 하고요. 이들에 의해서 뉴로트로픽 팩터를 조절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케미칼 메디에이터에 의해서 그 시간적 타임스케일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미리세컨드 단위로 작용하는 것은 패스트 뉴로트랜스미터이고 여기에는 글루타메이트, 가바, 아세틸콜린이 해당이 됩니다.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세컨 단위로 효과를 나타내는 슬로우 시냅틱 트랜스미션은 모노아민, 펩타이드, 아세틸콜린이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는 이 작용은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닛하고 분 수준 그리고 수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효과는 시냅틱 플라스티서티, 톨러런스 이런 효과들인데요. 여기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아라키도닉 액시드 대사체, 스테로이드, 뉴로트로픽 팩터 이런 물질들이 해당이 되고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나 다른 카이네이즈가 바인딩된 리셉터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수일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주 장기적인 효과들로는 스트럭처럴 리모델링, 그다음에 디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션, 리페어 프로세스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약물도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약물이 안티디프레선트, 오피오이드,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약물, 그리고 히모카인, 사이토카인, 뉴로트로픽 팩터, 스테로이드 이런 물질들이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카이네이즈가 연결된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진 익스프레션 모듈레이션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는 케미칼 메디에이터 타입들을 정리한 표인데요. 전통적인 뉴로트랜스미터는 글루타메이트, 가바,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해당이 되고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나 아니면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즉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나 GPCR 다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빠른 그런 시냅틱 뉴로트랜스미션을 일으키게 되고 GPCR인 경우에는 느린 시냅틱 뉴로트랜스미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뉴로모듈레이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로펩타이드로는 서브스탄스 P, 유로펩타이드 Y, 엔돌핀, 오렉신, 콜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들이 있고 이들은 GPCR을 통해서 유로모듈레이션 작용을 나타내고요. 역시 리피드 모듈레이터인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인도카나비노이드도 GPCR을 통해서 유로모듈레이션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로트랜스미터는 아니지만 가스 상태의 물질도 역시 케미컬 메디에이터로 작용하는데요. 여기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카본 모녹사이드,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해당이 됩니다. 고아니닐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로트로핀,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에는 NGF, BDNF, IL-1 이런 것들이 카이니즈 링크드 리셉터를 통해서 뉴로널 그로스, 서바이벌, 스트럭처럴 펑셔널 플라스티시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인 안드로젠, 에스트로젠도 뇌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핵에 있는 리셉터나 아니면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유로모듈레이션, 유로넴 메타볼리즘, 그리고 롱텀 이펙트도 나타내고요. 스트럭처럴 펑셔널 플라스티시티에도 관여하는 그런 케미컬 메디에이터들입니다. 이런 케미컬 트랜스미션은 약물에 타겟이 되는데요. 우리가 본일 때 배운 것처럼 약물에 타겟이 되는 프로테인은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온 채널, 리셉터, 엔자임, 그리고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이온 채널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온 채널은 웨스팅 상태에 있다가 액션 포텐셜이 도달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소듐 채널이 열리면서 소듐의 인플럭스가 일어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이온 채널은 인액티베이트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그 소듐 채널에 붙어있는 인액티베이팅 파티클이 이 포를 막고 있는 상태가 돼서 채널은 열려있지만 불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레스팅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온 채널이 타겟이 될 수가 있는데 약물의 타겟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이온 채널을 채널 밖에서 블럭하는 약물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테트로도톡신이 있고 세포 안쪽에서 블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채널이 열려있을 때, 이온 채널이 열려있을 때 잘 블럭을 하고요. 또 인액티베이팅 상태에서 이 채널을 블럭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약물들이 대표적인 것이 복수 마취제나 항경련제 약물들이 이런 소듐 채널, 특히 오픈된 상태, 인액티베이티드 상태에서 더 잘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셉터 패밀리는 또 4가지가 있는데요. 이오노트로피 리셉터, GPCR, 카이네즈 링크드 리셉터, 뉴클리어 리셉터로 4개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뇌에서는 주로 작용하는 약물들은 이 이오노트로피 리셉터하고 GPCR을 많이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리셉터의 작용에서 약물 효과를 대부분의 그 중추신경계 약물들이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케미컬 시네틱 트랜스미션의 어느 단계에서 든지 작용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계 약물에서 이 케미컬 시냅시스 뉴로트랜스미션을 다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뉴로트랜스미터는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서 만들어져서 베지클로 저장이 되고 베지클로 저장되지 않은 것은 대사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 액션 포텐셜이 도달을 하게 되면 세포 내에 칼슘 레벨이 올라가면서 베지클이 프리시냅틱 너브 멤브레인으로 이동을 하고 퓨전을 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유리가 됩니다. 그 유리된 뉴로트랜스미터 GPCR이나 이오노트로피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고 그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고 난 뉴로트랜스미터는 시냅틱 크래프트에서 대사가 되거나 아니면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서 리업테이크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글리아에 의해서 리업테이크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나온 뉴로트랜스미터가 역방향으로 프리시냅틱 너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이런 모든 단계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뇌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의 기전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긴 한데 그 약물의 효과가 어떤 기전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뇌에는 여러 가지 셀 타입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케미컬 메디에이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하나의 시냅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이 있고 여기는 이제 포스트 시냅틱 덴드라이트입니다. 흥분성 시냅틱 인풋을 받더라도 이 포스트 시냅틱 뉴런은 가바의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뉴로 모듈레이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인풋들을 종합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약물이 어떤 부위에 더 선호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아웃풋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복잡한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의 그 시냅스에서 보여주는 건데 뉴런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인터액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A에서 B 방향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건 아니고 B에서 A로 신호를 전달하기도 하고 A 신경세포가 자기 스스로 오토 이니비션 또는 오토 파실리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또 이 시냅스에서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를 억제하거나 활성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 뉴런이 있는데 이 B 신경세포가 이 인터 뉴런에 작용해서 A 세포의 활성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하고 B에 의한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날지는 여러 가지 인터액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전 연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기전 연구가 쉽지 않은 이유는 또 뭐냐면 그 뇌질환에 투여하는 약물들은 단기간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는 수개월 또는 수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뇌에서 2차적으로 적응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트랜스미터 신세시스가 억제가 되거나 아니면 트랜스포터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거나 리셉터 발현이 감소하거나 이런 적응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수시간, 수일 또는 수주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동물 실험이든지 세포 실험이든지 그 실험을 통해서 약물학적 효과를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을 알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투여에 의한 변화가 실제 약물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신병 약물 그리고 항우울제 약물들입니다. 이 약물들은 투여하고 나서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주 이상 투여해야지만 항정신병 작용 또는 항우울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세컨더리 어댑티브 리스폰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전을 현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의 분류는 단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화학 구조에 따라서 벤조다이아제핀계 또는 부티로페논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약물의 타겟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를 억제하는 경우에는 마오 이니비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세로토닌 리업테이크를 억제하는 경우는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SSRI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약물이 나타내는 효과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 할루시노젠 또는 사이코모터 스티뮬런트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임상적 사용에 따라서 안티디프레산트, 안티사이코틱, 안티에필lep틱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이 임상적 사용에 따라서 분류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임상적 분류에 따라서 하더라도 같은 약물이 다른 질환에 쓸 수도 있고 또 같은 질환에 다른 기전을 가진 약물들이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더라도 완벽한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인 CNS에 작용하는 약물의 분류는 General Anesthetic Agent, 그다음에 Analgesic Drug, Anxiolytics Sedative, 안티에필lep틱 드럭 또는 안티컨벌전트 드럭도 하고요. 안티사이코틱 드럭 또는 뉴로렙틱스라고 예전에 불렀었고요. 그다음에 안티디프레산트 드럭, 사이코모터 스티뮬런트, 또는 사이코 스티뮬런트라고도 부릅니다. 사이코토 미메틱 드럭은 할루시노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증가시키는 약물 누트로픽 드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이 마취제, 진통제, 그다음에 사이코모터 스티뮬런트, 사이코토 미메틱 드럭은 다 배우셨고요. 이번 교과목 과정에서는 항불안제, 그다음에 진정제, 그다음에 항경련제, 항정신병제, 그다음에 항우울제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에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 표는 같은 약물이 다른 임상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볼드로 표시된 질환이 메이저로 사용되는 질환입니다. 아미트리틸린은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산트에 포함되는 약물인데 항우울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 위협 대입을 억제를 하는데 주로는 우울증 질환에 사용되지만 불안장애 아니면 만성 통증에도 이 아미트리틸린을 사용하고요. 프리가발린이라는 약물은 알파2와 데르타 서브 유닛을 가지고 있는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로 사용을 하는데 이 약물 역시 프리가발린 역시 불안장애, 만성 통증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바마제핀 역시 안티컨벌전트인데요. 이 카바마제핀은 아주 유명한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 블러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은 간질, 뇌전증 질환이지만 바이폴라 디스오더, 매닉 디프레션이 이제 일어나는 그 기분장애에도 사용이 되고 만성 통증에도 카바마제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 1이고요. 다음 총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미노애시드 트랜스미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미노애시드는 단백질의 가장 백본이 되는 작은 단위죠. 그런데 일부 아미노애시드는 뇌에서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것으로는 글루타메이트, 익사이테이토리 레스폰스를 나타내고요. 가바와 글라이신은 이니비토리 레스폰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들은 따로따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같이 작용을 해서 익사이테이션과 이니비토리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는데요.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발작이 유발이 됩니다. 이 표는 익사이테이토리 아미노애시드, 이니비토리 아미노애시드 뉴로트랜스미터를 정리했는데요. 익사이테이토리에는 글루타메이트, 아스팔테이트가 해당이 되고 이니비토리에는 가바와 글라이신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합성 약물들이 NMDA, 암파, 카이네이트가 있고요. 이니비토리에는 뮤신올, 바클로펜이 있습니다. 먼저 글루타메이트를 보시면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아미노액시드 줄여서 EA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베지클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칼슘 레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유리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베지클에 저장이 되어 있던 글루타메이트가 액션 포텐셜이 도달이 되면 칼슘 레벨이 올라가면서 프리시네틱 멤브레인하고 퓨전을 하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릴리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고 그러고 난 작용이 끝난 글루타메이트는 옆에 있는 글리아 아스트로사이트에 의해서 리업테이크이 되고 이 리업테이크된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에서 글루타민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글루타민은 다시 유리가 된 상태로 그 주변에 있는 뉴런에 의해서 업테이크이 되고요. 이 글루타민은 글루타미네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이 된 다음 베지클 글루타민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베지클에 저장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글루타메이트는 작용이 끝난 다음에 너브터미널에서 업테이크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에 의해서 업테이크이 됩니다. 글리아에서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민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세포 바깥으로 릴리즈되면 뉴런이 이것을 받아서 글루타미네이즈로 의해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지클라 글루타메이트 트랜스포터에 의해 시냅틱 베지클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시냅틱 크래프트로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는 크게 두 가지 패밀리가 있는데 이오노트로픽, 앞서 얘기했던 이오노트로픽과 메타보트로픽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이오노트로픽 리셉터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NMDA 리셉터, 암파 리셉터, 카이네이트 리셉터가 있습니다. 암파와 카이네이트는 빠르게 익사이테이토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을 유발을 하고요. NMDA는 슬로우 익사이테이토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NMDA 리셉터는 또 여러 가지 서브 타입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의 이름은 다 아고니스트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NMDA 리셉터는 NMDA라는 물질이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고요. 아스팔테이트도 역시 NMDA 리셉터에 바인딩됩니다.
활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안타고니스트로는 MK801 케타민, 펜사이클리딘, 메만틴이 있고요. 암파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 정도의 서브타입이 있고, 아고니스트로는 암파 카이네이트가 있습니다. 안타고니스트로는 페람파넬이라는 약물이 개발이 돼서 항경련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네이트 리셉터도 이제 5가지의 서브타입이 있고요. 특별히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은 없습니다.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는 8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그룹을 나눠서 1, 2, 3가 있습니다. 그룹 1은 세포 내 칼슘 레벨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데 2가지의 서브타입이 있고요. GQ 프로테인하고 커플드 되어 있어서 흥분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룹 2와 그룹 3는 역시 몇 가지 서브타입이 있는데, 이들은 GI 프로테인하고 커플드 되어 있어서 억제성 반응을 나타내서 글루타민 릴리즈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이오노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암파나 카이네이트, NMDA 리셉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파하고 카이네이트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글루타메이트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온의 퍼미어빌리티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NMDA도 마찬가지인데, 이 NMDA 리셉터는 바인딩 사이트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가 붙는 그 자리 말고도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리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글라이신도 바인딩을 하고, 마그네슘도 바인딩, 징크들이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MDA 리셉터는 소듐뿐만 아니라 칼슘 퍼미어빌리티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는 이제 세포 안쪽에 G 프로테인이 커플도 되어 있어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GI나 GQ 바인딩으로 인해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오노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는 3개의 메인 타입으로 NMDA, 암파, 카이네이트 리셉터가 있고 4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각 서브 유닛은 포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NMDA 리셉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고 그 서브 유닛은 이렇게 포화 루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셉터들은 다양한 서브 유닛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브 유닛의 구성에 따라서 파마콜로지컬, 피지올로지컬 리스폰스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암파와 카이네이트가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면 빠른 EPSP를 나타내고요. NMDA 리셉터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슬로우 EPSP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들은 콜텍스, 베이젤 강글리아, 센소리 패스웨이에 어번던트하게 존재를 하고요. 이 NMDA 리셉터하고 암파 리셉터는 일반적으로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위치한다기보다는 둘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NMDA 리셉터는 몇 가지 특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암파 카이네이트와 달리 칼슘, 퍼미어빌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그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NMDA 리셉터는 마그네슘에 의해서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팅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이 막고 있다가 세포가 디폴라라이제이션 되면 이제 이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면서 글루타메이트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NMDA 리셉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NMDA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글루타메이트뿐만 아니라 글라이신이 같이 바인딩을 해야지만 이 NMDA 리셉터가 열리게 되는데요. 글루타메이트하고 바인딩하는 사이트가 달라요. 글라이신이 바인딩하는 사이트하고 글루타메이트가 바인딩하는 사이트가 달라서 이 둘이 바인딩을 해야지만 NMDA 리셉터가 활성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글라이신이 바인딩하는 사이트에 대한 안타고니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 글루타메이트 액션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디세이링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신 사이트의 활성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폴리아민, 스퍼민이나 스퍼미딘 같은 폴리아민이 바인딩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아민들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NMDA 리셉터 채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펜프로딜이나 엘리프로딜 같은 약물에 의해서 블록이 되는데 이 약물들은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글루타메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익사이테이토리 아미노 액시드인 아스팔테이트, 호모시스테이트 같은 아미노 액시드도 그 NMDA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일부 브레인 부위에서 이 아미노 액시드들이 NMDA 리셉터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케타민, 펜사이클리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사이코이메틱 드럭으로 이제 작용하는 약물들이고, 그리고 메만틴은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사용되는 약물인데, 이것은 셀렉티브하게 넌 컴피티티브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NMDA 리셉터 타겟의 약물들은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루타메이트가 작용하는 두 번째 리셉터,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는 8개의 리셉터가 있고요. 1에서 8까지 8개 타입이 있고, 그리고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도 뉴론뿐만 아니라 글리아에 존재하면서 부위에 넓게 펴져 있습니다. 3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룹 1,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는 포스트 시냅틱, 그러니까는 시냅스가 일어난 이후에 포스트 시냅틱 뉴론에 존재를 해서 GQ 시그널링을 통해 익사이테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룹 2는 소마토덴드릭 프리시냅틱에 존재를 하고, 그룹 3는 역시 프리시냅틱에 존재를 하는데 너브 터미널 프리시냅틱이죠. 아니면은 이 소마 셀 바디나 덴드라이트에 이 그룹 2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GIO 시그널링을 통해서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억제를 하고 이론의 익사이터빌리티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종합하면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면 시냅틱 트랜스미션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장기적인 어댑티브 피지올로지컬 체인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암파하고 NMDA 리셉터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관여를 하게 되고, NMDA 리셉터와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익사이터 톡시서티,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유리가 돼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익사이터 톡시서티도 이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또 약물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오노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들은 임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로 케타민, 펜사이클리딘, 메만틴이 있고요. 이들이 그 이오노트로픽 리셉터를 블록을 하게 됩니다. 이 약물들은 리피드 솔루블 해서 BBB를 통과를 해서 뇌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케타민은 아시는 것처럼 마취제로 예전에 사용됐었고 진통 효과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작용 시간이 빠른 레피드 액틴 안티디프레산트로 그 효과가 발견이 돼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예전에는 그 비처방 약물로 남용되는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됐다가 또 새로운 약물 효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메만틴은 초기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한테 이제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non-competitive 암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페람파넬이 개발이 되는데 이것은 항경련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미노애시드 뉴로트랜스미터인 가바입니다. 가바는 주로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요. 나이그로스트리아탈 시스템에 특히 많이 존재하는데 낮은 농도로 그레이 매터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가바는 글루타메이트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글루타믹 애시드 디칼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효소는 가바를 만들어내는 뉴런에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베지큘라 가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시냅틱 베지클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일단 유리가 되게 되면 가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다시 리업되게 되고 이 가바 트랜스포터는 뉴런에 존재하는 것은 타입 1이고 아스트로사이트에 존재하는 것은 타입 3가 있습니다. 이 가바 트랜스포터는 티아가빈이라는 약물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데요. 이 티아가빈은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항경련제로 사용이 됩니다. 티아가빈은 가바 트랜스포터를 억제해서 가바가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더 시냅스에 많이 유리되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이 가바가 업데이트되고 난 다음에 가바는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는 뉴런에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봉쇄하는 약물이 억제하는 약물이 비가바트린이라는 또 항경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가 억제가 되면 가바가 대사되지 않고 가바의 작용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경련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면 글루타민이 이제 글루타미네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이 되고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타믹 애시드 디칼복실레이즈에 의해서 가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효소는 가바를 생성하는 뉴런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만들어진 가바는 베지큘라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베지클에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시그널이 오게 되면 트랜스미터가 릴리즈되고 나서 작용이 끝나는 경우 가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리어페이크 되는데 뉴런에 존재하는 것은 가바 T1이고요. 아스트로사이트에 존재하는 것은 가바 T3입니다. 업데이트된 가바는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석시네이트로 전환이 된 다음에 다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이 되고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타민 신세테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민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뇌에 있는 뉴런의 약 20%는 가바올직 뉴런이고요. 대부분은 짧은 인터 뉴런인데 예외적으로 긴 가바올직 트랙도 존재를 합니다. 주로 스트리아툼에서 서브스탄셜 나이그라, 글로부스 팔리두스로 프로젝션하는 가바올직 트랙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바 리셉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바 A, 가바 B입니다. 가바 A는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로 클로라이드 이온을 추가를 하고요. 가바 B는 GPCR 리셉터입니다. 먼저 가바 A 리셉터를 보시면 가바 A 리셉터는 5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펜타머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여러 가지 서브 유닛에 의해서 펜타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서브 유닛이 이제 알파 1 하나, 베타 2 2개, 감마 2개로 구성된 펜타머이고 그 밖의 것들도 있습니다. 가바는 알파 서브 유닛과 베타 서브 유닛의 연접한 부위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진정 수면제로 사용되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알파 서브 유닛과 감마 유닛의 인터페이스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알파와 감마 서브 유닛이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서브 유닛의 차이에 따라서 벤조다이아제핀의 약물 반응이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바 A 리셉터는 주로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길게 포스트 시냅틱 이니비션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로라이드에 파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바 A 리셉터는 시냅스 부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냅스 이외에 익스트라 시냅틱한 부위에도 존재를 해서 시냅스 부위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뉴로 트랜스미션을 하게 되고요. 익스트라 시냅틱 하게는 액션 앳 디스턴스 이니비션, 그러니까 작용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도 이니비션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가바 A 리셉터는 이 시냅스 부위에도 존재를 하고 익스트라 시냅스 부위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 가바가 유리가 되면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니비션을 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에 이니비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포인트에서는 빠르게 이니비션 작용을 나타내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토닉하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셉터는 마취제하고 알코올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작용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가바 B 리셉터는 프리시냅틱 뉴런, 그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가바 B 리셉터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인데 GIGO 프로테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억제하고 포타슘 채널을 열어서 포스트 시냅틱 익사이터빌리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데니닐 사이클레이즈를 감소시키고요. 이 가바 B 리셉터는 두 개의 서브 유닛 B1과 B2로 이루어진 다이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B1 서브 유닛, B2 서브 유닛의 다이머이고요. 이 가바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IgO 프로테인이 활성화돼서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칼슘 채널을 억제하고 아데니닐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바가 바인딩하는 부위는 B1 서브 유닛의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이 B1 부위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것이 B2 서브 유닛의 알로스터릭 체인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Ag 프로테인의 활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가바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보시면 가바 A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바는 가바가 붙는 부위, 그다음에 알로스터릭 모듈레이터 리사이트, 그리고 이온이 통과하는 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신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작용을 나타내는 버섯에서 유리한 물질인데요. 가바 A 리셉터의 강력한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고 비큐큐린은 이제 자연에서 발생하는 컨벌전트, 경련을 일으키는 약물인데요. 이 비큐큐린하고 가바진이라는 합성 가바 아날로그는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은 이제 정신과 치료 약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진정작용이 있고 불안작용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항경련작용이 있습니다. 이 벤조다이아제핀은 악세서리 알로스터릭 사이트에 바인딩을 해서 가바의 효과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CNS 디프레산트로 바비츄레이트, 마취제, 뉴로스테로이드 등도 이제 가바 A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는데 그 작용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지는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로스테로이드 중에 알파악살론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로 사용될 수가 있고 알로프레그난놀론 또는 브렉사놀론이라고 불리는 유로스테로이드는 최근에 산후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가 된 약물입니다. 이것은 가바 A의 포지티브 알로스토릭 모듈레이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피크로톡신도 이제 플랜트에서 유래한 컨버전트인데요. 이것은 가바 A 리셉터의 채널을 봉쇄를 하고 그다음에 글라이신 리셉터도 봉쇄를 해서 경련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바 A 리셉터에 이제 작용하는 약물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가바가 바인딩하는 사이트는 알파와 베타의 인터페이스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약물들은 알파와 감마 인터페이스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인딩해서 가바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벤조다이아제핀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벤조다이아제핀의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하는 약물이 있어요. 프로말제닐 이런 것도 여기에 작용하고 인버스 아고니스트도 같은 부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프로포폴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인 이 프로포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인터페이스에, 에탄올은 알파 서브 유닛에, 그다음에 흡입성 마취제도 알파, 에토미데이트 마취제도 알파, 베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유로스테로이드는 알파, 베타 인터페이스, 바비츄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채널을 직접 블록하는 것은 피크로톡신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바 A는 여러 가지 약물에 타겟이 되고 실제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가바 B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로 바클로펜이 있는데요. 대표적입니다. 이 바클로펜은 리포필릭해서 브레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가바 자체는 브레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그 바클로펜은 실렉티브하게 가바비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해서 스파스티서티, 몸의 경직, 몸의 근육의 경직이 심한 경우, 주로 이제 세레브랄 팔지 같은 경우에 이 바클로펜을 사용하고요. 그 밖에 다른 모토 디스오더에서 스파스티서티 근 감직성이 있는 경우에도 바클로펜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알코올하고 오피오이드 중독이 됐을 때 그 중독 치료제로 이 바클로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효과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일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감마 하이드록시 부트레이트, GHB라고 불리고 또 이제 합성제로 소듐 옥시베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GHB는 가바 합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리 뇌에 있는 부산물이에요. 브레인에 이제 자연 발생하는 가바의 부산물인데 이게 합성 약물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르코lep시나 알코올리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유명한 것은 악명 높은 것은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바디빌더한테는 그로스 호르몬을 유리시킨다는 그런 이유로 남용이 되고 있고 또 유흥업소에서는 이 GHB가 환각작용, 그다음에 황홀감 이런 효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물에 타서 복용을 하게 되면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그 상태에서 이제 데이트 레이프 범죄로 사용이 되는데 양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이 GHB는 브레인에서 리워드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GHB는 가바 A 리셉터 중에 알파, 베타, 알파 4 그리고 델타 서브 유닛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셉터에 대해서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고요. 가바 B 리셉터에 대해서는 약간 파셜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바 A와 가바 B에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세 번째 아미노애시드 뉴로트랜스미터로 글라이신인데요. 이 글라이신은 이제 브레인보다는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브레인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세린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세린 하이드록시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합성이 되고요. 베지큘라 가바 트랜스포터, 이것은 가바를 트랜스포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시냅틱 베지클로 이동이 됩니다. 시냅스에서 유리가 된 다음에는 글라이신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리업테이크이 되는데 아스트로사이트에서는 타입 1, 그다음에 유로는 타입 2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글라이신 유로는 스파이널 코드, 브레인스템, 세레벨름에 더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세린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세린 하이드록시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글라이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글라이신은 가바와 같은 베지큘라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베지클에 저장이 됩니다. 신호가 와서 글라이신이 이제 유리가 되게 되면 작용이 끝난 글라이신은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위협되게 되는데 유로는 타입 2, 아스트로사이트에는 타입 1이 존재를 해서 위협되게 됩니다. 글라이신 리셉터는 이제 펜타머리 5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리간드 게이티드 클로라이드 채널이고요. 가바 A 리셉터와 유사한데 글라이신 리셉터는 메타보트로피 리셉터는 없습니다. 리간드 게이티드 클로라이드 채널만 존재를 하고요. 알파와 베타 서브 유닛의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2개의 알파와 3개의 베타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펜타머리이고요. 레스피레이터리 리듬이나 모터 컨트롤 머슬 톤을 조절하는 기능에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페인 시그널의 조정에서도 이 글라이신 리셉터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 글라이신 리셉터는 뮤테이션이 된 경우에 이제 CNS 디지즈로 머슬 스파즘, 리플렉스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를 나타내는 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타우린과 베타 알라닌은 글라이신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고 스트리키닌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컴피티티브 안타고니스트로 이 약물에 의해서 이제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신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아직 치료 약물들은 개발된 게 없습니다. 테타누스 톡신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톡신이죠. 이것은 리셉터가 아니라 글라이신 릴리즈를 억제를 해서 이제 굉장히 머슬 스파즘을 심각하게 일으키는데요. 이니비터리 인터뉴론의 글라이신 릴리즈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리플렉스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를 나타내게 되고 이게 과도해지게 되면 턱이 열리지 않는 이를 꽉 악물고 있는 락주 같은 머슬 스파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테타누스 톡신에 중독이 되었을 때 이제 심한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니비토리 아미노애시드 리셉터를 정리한 표인데요. 가바는 가바 A 리셉터, 가바 B 리셉터가 존재를 하고 가바 A 리셉터는 가바가 붙는 사이트가 있고 여러 가지 약물들이 붙는 사이트들이 알로스토릭 모듈레이터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바가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고 벤조다이아제핀이나 유로스테로이드 이런 약물들이 알로스토릭 모듈레이터리 사이트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뮤시놀이나 바비츄레이트 스테로이드들이 있고요. 알파살론이라는 약물도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이고, 그다음에 안타고니스트로는 비큐큐린, 가바진, 플로마제닐, 인버스 아고니스트로 작용해서 벤조다이아제핀 중독됐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블로커로는 피크로톡신이 있고요. 가바 A 리셉터는 리간드 게이티드 클로라이드 채널입니다. 브레인에 넓게 펼쳐 있고 주로 포스트 시냅틱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니비션 효과를 나타내고 패스트 IPSP와 토닉 이니비션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바 B는 바클로펜이 이제 유일한 아고니스트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여서 이제 칼슘 채널 활성화를 억제하고 포타슘 채널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아데니닐 사이클레이즈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포스트 시냅틱뿐만 아니라 프리시냅틱에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프리시냅틱 이니비션, 포스트 시냅틱 이니비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글라이신에 바인딩하는 아고니스트는 베타알라닌 타우린이 있고요. 안타고니스트로는 스트리킨이 있습니다. 리간드 게이티드 클로라이드 채널로 작용을 하게 되고 메타보트로피 리셉터는 없습니다. 주로 포스트 시냅틱하게 브레인스템과 스파이널 코드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시냅틱 이니비션으로 빠른 IPSP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총론 2를 마칩니다.